세종대왕의 철학과 인간 존엄의 가르침. 권력은 위가 아니라 아래를 위해 존재한다. 500여 년 전 조선의 네 번째 임금 세종은 깊은 밤 촛불을 켜고 앉아 계셨습니다. 왕실의 화려한 침전이 아니라 학자들과 함께 그를 연구하는 집현전의 한 구석이었습니다. 그분의 손에는 백성들이 관가에 제출한 민원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내려가시던 세종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자신의 사정을 제대로 글로 표현하지 못해 관리들에게 속고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한자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수십 년을 공부해야 겨우 익힐 수 있는 문자였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은 평생 글을 배울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세종은 자문하셨습니다. 하늘이 준 이 권력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궁궐 안에서 편안히 지내고 좋은 음식을 먹고 아름다운 음악을 듣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가? 그 답은 명확했습니다. 백성이 곧 나라다. 이것이 세종대왕의 평생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철학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모든 정책, 모든 결정, 모든 밤샘 연구의 중심에는 언제나 백성이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은 깊이 고민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의식주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할까? 그분은 깨달으셨습니다. 인간의 존엄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 즉 문해력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시 조선 사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양반들만이 한문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수천 개의 한자를 외우고 사서삼경을 읽고 시를 짓는 것은 엄청난 시간과 재력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글을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여인들은 아무리 총명해도 학문의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의로운 세상일까요? 세종대왕은 아니다라고 답하셨습니다. 신분의 높고 낮음, 재산의 많고 적음, 성별의 차이가 어찌 학문을 할 권리를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이 사람을 낼 때 귀하게 태어나는 사람과 천하게 태어나는 사람을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능을 꽃피울 기회도 평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훈민정음, 위대한 사랑의 결실. 1443년 세종대왕은 마침내 훈민정음 28자를 완성하셨습니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로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이가 많다. 내가 이를 가엾게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이 서문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어리석은 백성이라는 표현은 당시 관용어였지만 세종대왕의 진심은 그 반대였습니다. 백성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백성을 어리석게 만드는 제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보셨던 것입니다. 훈민정음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혀의 위치, 입술의 모양, 목소리의 울림을 분석하여 글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루아침에 배울 수 있을 만큼 쉬웠습니다. 동시에 어떤 소리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완벽했습니다. 양반 학자들은 반대했습니다. 최만리를 비롯한 집현전 학자들은 상소를 올려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자를 버리고 언문을 쓰면 오랑캐가 될 것입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이 글을 알게 되면 나라의 기강이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만든 것은 백성을 위한 것이다. 백성이 글을 알면 억울한 일도 줄어들고 서로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어찌 나쁜 일이겠는가?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기득권의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옳다고 믿는 일을 밀고 나가는 용기. 그 용기의 중심에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배움의 주체다. 세종대왕의 철학에서 가장 혁명적인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배움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전통적으로 동아시아 사회에서 배움은 소수의 특권이었습니다.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스승을 모시고 경전을 배우고 학문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배움의 객체였습니다. 통치의 대상, 가르침을 받아야 할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달랐습니다. 모든 백성이 스스로 글을 읽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셨습니다. 농부도 자신의 농사 기술을 글로 기록하고 후손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낙네도 아이를 키우며 느낀 지혜를 글로 남길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비라 할지라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글로써 호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세종대왕이 꿈꾼 세상이었습니다. 신분과 재산, 성별과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지식의 주인이 되는 세상. 누구나 배우고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의 가장 위대한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권력은 위가 아니라 아래를 위해 존재한다. 이 한 문장에 민주주의의 본질이, 정의로운 사회의 원리가, 인간 존엄의 철학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권력을 경험합니다. 부모로서의 권력, 교사로서의 권력, 상사로서의 권력, 나이든 어른으로서의 권력. 이 권력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흔히 사람들은 권력을 얻으면 자신을 위해 사용합니다. 더 편한 삶, 더 많은 이익, 더 높은 명예를 위해 쓰입니다. 때로는 자신보다 더 힘없는 사람을 억압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은 정반대로 가르치십니다. 권력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힘없는 사람을, 가난한 사람을, 소외된 사람을 돌보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입니다. 장영실을 발탁하신 이유. 세종대왕의 이 철학은 장영실의 이야기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장영실은 노비의 아들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노비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물건처럼 사고 팔렸고 어떤 재능이 있어도 신분 상승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은 달랐습니다. 장영실이 과학적 재능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직접 불러 만나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천재성을 알아보시고 파격적으로 발탁하셨습니다. 조정의 신하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노비의 아들을 어찌 관직에 앉힐 수 있습니까? 조상 대대로 내려온 법도를 어찌 이리 가볍게 여기십니까? 하지만 세종대왕은 단호하셨습니다. 사람의 재능은 신분과 무관하다. 나라를 위해, 백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중요하지 않다. 이것이 진정한 능력주의입니다. 혈통이나 집안, 재산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인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 더 나아가 그 능력을 발휘할 기회조차 없었던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아래를 위한 권력의 실천이었습니다. 장영실은 세종의 믿음에 보답했습니다. 자격률을 만들어 백성들이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게 했습니다. 치구기를 발명하여 비의 양을 측정하고 농사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앙부일구로 시간을 더 정확히 측정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기회를 준 것이 온 나라를 이롭게 한 것입니다. 노비의 출산 휴가를 명한 임금. 세종대왕의 백성사랑은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까지 미쳤습니다. 1426년 세종은 파격적인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노비 여성이 출산하면 남편에게 휴가를 주고 산모에게도 일정 기간 쉴 수 있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600년 전 그것도 노비에게 출산휴가를 준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신하들은 반대했습니다. 노비는 주인의 재산입니다. 그들에게 휴가를 주면 농사일이 늦어집니다. 하지만 세종은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노비도 사람이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나라의 미래를 위한 일이다. 어미와 아이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어찌 사소한 일이겠는가. 이 결정의 이면에는 깊은 철학이 있습니다. 첫째, 노비라 할지라도 인간으로서의 기본 권리가 있다는 인식입니다. 둘째, 여성의 출산과 육아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셋째, 단기적 경제 이익보다
인간의 생명과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가치관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들이 이미 600년 전 세종대왕의 정책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배려. 세종대왕은 장애인 복지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관상감에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별자리를 관측하고 천문을 연구하는 일에 시각장애인도 참여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놀라운 발상이었습니다. 또한 청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도 관가에 호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셨습니다. 글을 쓸 수 있으면 글로, 글을 쓸 수 없으면 그림이나 몸짓으로라도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니다. 그들도 똑같이 억울함을 느끼고 도움을 필요로 한다. 나라가 그들을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보겠는가? 세종대왕의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장애인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라는 것. 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살아가야 할 동등한 존재라는 것. 이것이 세종대왕이 가르치신 인간 존엄의 철학입니다. 세종대왕은 농업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백성들이 배불리 먹어야 나라가 평안하다. 농사가 잘 되어야 백성이 편안하다. 이 믿음 아래 세종은 농업 발전에 온 힘을 쏟으셨습니다. 먼저 농사직서를 편찬하셨습니다. 중국의 농서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농사법을 정리하신 것입니다. 전국 각지의 노농들을 찾아가 그들의 경험과 지혜를 듣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셨습니다. 왕이 직접 농부들을 찾아간다는 것,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인다는 것, 그리고 그 지혜를 책으로 엮어 모든 백성이 볼 수 있게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아래를 위한 권력의 실천이었습니다. 또한 치구기를 만들어 각 지역의 강우량을 측정하게 하셨습니다. 가뭄과 홍수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과학기술을 백성의 삶을 위해 사용하신 것입니다. 억울함이 없는 나라를 위하여 세종대왕은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데도 힘쓰셨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백성을 억압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백성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문고 제도를 활성화하셨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이 직접 임금에게 호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또한 형벌을 집행할 때도 신중을 기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한 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다. 형벌을 집행하기 전에 3번 이상 심리하고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죄를 물어서는 안 된다. 현대의 무죄 추정 원칙, 신중한 재판의 원칙이 이미 600년 전에 실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종대왕은 또한 노비들의 억울함에도 귀 기울이셨습니다. 노비가 주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관가에 호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양반들은 반발했지만 세종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노비도 하늘이 낸 사람이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호소할 권리가 있다. 백성의 건강을 돌보다. 세종대왕은 의학 발전에도 큰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향약 집성방을 편찬하여 우리나라에서 나는 약재로 병을 치료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비싼 중국 약재를 구하지 못해 병을 키우는 가난한 백성들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또한 각 지방의 의원을 파견하고 백성들이 쉽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전염병이 돌면 직접 약을 내리시고 의원을 보내 치료하게 하셨습니다. 세종 25년 전국에 전염병이 퍼졌을 때의 일입니다. 세종은 밤낮으로 걱정하시며 전국 각지에 의원과 약을 보내셨습니다. 신하들이 전하께서 너무 걱정하시면 옥체가 상합니다 라고 말씀드리자 세종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백성이 병들어 죽어가는데 내가 어찌 편히 잘 수 있겠는가. 백성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다. 존경하는 시니어 여러분,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기적을 만들어낸 세대입니다. 폐허가 된 나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배고픔과 가난을 이겨냈습니다. 자녀들을 교육시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한국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야 했습니다. 가난이 일상이던 시절을 견뎌야 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경제 발전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그 시절을 살아오며
여러분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아마도 희생이라는 단어를 많이 떠올리실 것입니다. 나보다 가족을 위해, 가족보다 나라를 위해, 오늘보다 내일을 위해 끊임없이 희생하며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때로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내 인생은 무엇이었나? 나는 나를 위해 산 적이 있었나? 세종이 가르치는 진정한 희생의 의미, 세종대왕의 삶을 보십시오. 그분도 끊임없이 희생하셨습니다.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편안함을 포기하고 밤낮으로 국정에 매진하셨습니다.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백성을 위한 정책을 연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의 희생은 억지로 강요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완전히 포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을 위해 일하는 것에서 기쁨을 찾으셨습니다. 백성이 편안해지는 것을 보며 보람을 느끼셨습니다. 새로운 제도가 백성의 삶을 개선하는 것을 보며 행복해 하셨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진정한 희생은 자신을 완전히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존재 가치를 다른 사람의 행복에서 찾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돕는 것이 곧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며 손주를 돌보며 사회를 위해 일하며 느끼셨던 그 보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희생이었습니다. 권력은 아래를 위해 마이너스 노년의 지혜. 이제 여러분은 인생의 후반부를 살고 계십니다. 은퇴하셨을 수도 있고 여전히 일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손주를 돌보고 계실 수도 있고 봉사활동을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은 여전히 권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손주에게는 할아버지, 할머니로서의 권력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어른으로서의 권력이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선배, 연장자로서의 권력이 있습니다. 이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세종대왕은 가르치십니다. 권력은 위가 아니라 아래를 위해 존재한다. 손주를 대할 때 여러분의 권위로 억압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들의 꿈을 지지해 주십시오.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로 그들을 인도하되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십시오. 젊은 세대를 대할 때 요즘 젊은 것들은 이라고 비판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들이 살아가는 새로운 시대를 이해하려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의 시대에는 옳았던 것이 지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함께 배워가십시오. 사회에서 여러분의 연륜으로 약한 사람을 보호하십시오. 부당함을 보면 목소리를 내십시오. 젊은 세대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지혜를 나눠주십시오. 이것이 아래를 위한 권력의 실천입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세종대왕은 50세가 넘어서도 끊임없이 배우셨습니다. 존경하는 시니어 어르신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